시험하셨어요, 사람 마음을? 두 분, 나가주세요. 차가운 눈발이 내리던 시장 골목, 낡은 팥죽 가게 앞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정장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고 그 옆엔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강민 아버지입니다. 거지 행색으로 매일 밤 찾아와 따뜻한 팥죽을 얻어먹던 그 할아버지가 실은 재벌 회장이었다는 사실. 모든 친절은 시험이었고 모든 대화는 관찰이었습니다. 두 분 나가주세요. 10개월 된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세상과 맞서 싸워온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눈발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고요한 방 아닌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천장의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는 가운데 서인호 회장은 아들이 건넨 사진 한 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아들 강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인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의 테두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이미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늘 겉만 보더라. 암 투병 중이던 그녀가 마지막 며칠 동안 반복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회사를 경영할 때도, 심지어 자식을 대할 때도 당신은 늘 겉모습만 봤어. 인호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일군 서리문수는 이제 전국 물류망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되었고 그 모든 성공은 그가 사람을 제대로 봤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강민아. 인호는 사진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에 빠지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서리문수의 유일한 후계자야. 내 선택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미혼모라는 소문이 있는 여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소문이 아니야. 아기가 있잖아. 그것도 아버지 없이. 서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 인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민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어. 하지만 우리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연이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해. 미혼모든 이혼녀든 무슨 사연이 있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고.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망입니다, 아버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프라이빗 룸에 울렸습니다. 인호는 혼자 남아 와인 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으로 보면 다 가면이다. 이 말은 그가 평생 경영 철학으로 삼아온 원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지위 앞에서 본 모습을 숨깁니다.
진짜 얼굴을 보려면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진 채로 만나야 합니다. 인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 내 일정을 모두 취소해. 그리고 낡은 옷 한 벌 준비해줘. 거지처럼 보일 만한 걸로. 다음 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재래시장. 천막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퇴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그 골목 끝자락 손팥죽 칼국수라는 작은 간판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가게 안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냄새가 가게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10개월 된 하은이가 포대기에 쌓여 스르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하은이 꼭 잘 키울게요. 서연은 팥죽을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매일 밤 반복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언니. 미혼모로 홀로 하은이를 낳았다가 결국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떠나버린 언니. 서연은 법적으로 하은이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친딸이 아닌 조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여자가 아기를 혼자 키운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수군거릴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칼국수 하나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주문을 받았습니다. 하은이가 등에서 꿈틀거리자 그녀는 한 손으로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국수를 삶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서연은 가게 앞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게 내리고 있었고 시장 골목은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 같은 코트를 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탓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몸을 떨며 걷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서 일한 지 2년 이런 모습의 노인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눈빛은 흐릿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눈빛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돈 없소?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들어오세요. 팥죽 한 그릇 드릴게요. 서연은 노인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가 잠깐 눈을 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서연은 노인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먼저 건넸고 그가 얼어붙은 손을 녹이는 동안 뜨끈한 판죽을 퍼서 내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목매지 않게 국물부터 드시고요. 노인은 팥죽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그 위에 얹어진 새하얀 찹쌀경단.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팥죽의 맛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서인호 회장.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은 채 그저 한 그릇의 팥죽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가게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바운서에 눕히고 싱크대를 닦고 내일 장사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노인에게 계산을 독촉하거나 빨리 나가라는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런 거요? 네. 돈도 안 받으면서 왜 남을 이렇게 챙기는 거요? 서연은 잠깐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돈 얘긴 하지 마세요. 따뜻한 게 먼저죠.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이유도 위선적인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운 날 떨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따뜻한 걸 주는 게 당연하다는 너무나 소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인호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팥죽 그릇은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세졌소. 언젠가 꼭 갚겠소.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노인이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서연은 하은이를 다시 등에 업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 좁은 공간, 낡은 가구.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눈발을 맞으며 골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만약 연기라면 더 무섭다.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곳.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오셨네요? 팥죽.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사흘째였습니다. 서인호는 같은 시간, 같은 누더기 차림으로 손팥죽 칼국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첫날은 관찰이었고, 둘째 날은 확인이었으며, 오늘은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등에는 하은이가 엎여 있었고, 아기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앞치마 끈을 잡고 놀고 있었습니다. 인호는 자리에 앉으며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테이블, 정갈하게 정리된 식기들, 벽에 붙은 메뉴판은 손글씨로 쓰여 있었고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팥죽 4,000원, 칼국수 5,000원, 만두 3,000원. 이 가격으로는 재료비도 간신히 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요. 서연이 팥죽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서연은 팥죽과 함께 작은 접시에 김치와 단무지를 곁들여 놓았습니다. 공짜로 준 팥죽에 반찬까지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인호는 일부러 까칠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요? 네, 반찬이요. 내가 반찬 달라고 했소? 서연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팥죽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실까 봐요. 김치 한 조각 드시면 개운하세요. 쓸데없는 짓 말고 장사나 제대로 하시오. 인호의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서연은 상처받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고는 다른 손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인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어. 아직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하나같이 친절했습니다. 나이든 어르신에게는 좀 더 많이 퍼주고 학생들에게는 공기밥을 서비스로 더 주었습니다. 계산할 때도 잔돈이 모자라면 다음에 주세요라고 쿨하게 넘겼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야. 인호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장사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 적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한 중년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줌마, 칼국수? 남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주문을 받고 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등에서 깨어나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하은아, 괜찮아. 엄마 일 끝나면 젖줄게. 서연은 한 손으로 아기를 토닥이며 다른 손으로 국수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술 취한 남자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야, 아줌마. 국수에 파가 너무 많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끓여드릴게요. 아니, 됐어. 그냥 먹을게.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냐? 5,000원이나 받으면서 서연은 말없이 공기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남자는 그제야 만족한 표정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인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남자는 명백히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퍼주었습니다. 저건 약점이야. 저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세상이 얕잡아봐. 인호는 팥죽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네, 할아버지. 계산. 서연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공짜는 실소. 인호는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는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서연은 그 돈을 보고 잠깐 고민하더니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인호는 가게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은 1,000원짜리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있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인호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일관적이었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1,000원 같은 푼돈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이 요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른다. 더 봐야 해. 인호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서연, 신상 조회 좀 더 깊이 해봐. 가족관계, 금융거래 내역, 과거 직장 경력, 전부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직접 뭔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인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전화를 끊고 그는 골목 끝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 서연이 하은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기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혹시 진짜인가? 인호의 머릿속에 작은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쳐냈습니다. 아니야. 사람은 쉽게 변해. 특히 돈 앞에서는. 그날 밤
인호는 가게 근처 골목에 숨어서 서연이 가게 문을 닫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하은이를 등에 업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인호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했던 어머니, 등에 자신을 업고 장사하던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도 저랬지.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차로 돌아가며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가겠다. 새벽 준비 과정을 봐야겠어. 다음 날 골목 어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지? 애 엄마 혼자 한다며. 아이 아빠는 어디 갔대? 글쎄 소문이 좀. 인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두 명의 아주머니가 서연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래. 누가 그러던데. 에이,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야. 그래도 혼자 애 키우는 거 보면 대단하더라. 대단하긴. 저렇게 고생하면서 뭐하러 키워. 그냥 보육원 보내지. 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문, 미혼모.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군.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운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게 정말 돈이 목적이라면 가능한 일일까? 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에 올라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나? 네, 회장님. 윤서연 씨는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말해봐. 일단 금융거래 내역상 빚은 없습니다. 오히려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 윤하은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친모는 윤서연 씨가 아니라 윤서연 씨의 언니 윤서희입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서연 씨가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연 씨는 미혼모가 아닙니다. 사망한 언니의 아이를 떠맡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아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연 씨가 굳이 해명하지 않았고 사람들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나?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여자, 내가 직접 끝을 보겠어. 인호는 다시 누더기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시험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아줌마, 저희도 장사해요. 이게 최선입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새벽 5시 30분. 인호는 어둠 속에서 서연을 몰래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하은이를 등에 업고 도매시장에 와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시장 바닥은 물기로 반질거렸습니다. 서연은 채소 가게 앞에서 상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신랑이라기보다는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까지밖에 안 되세요? 그럼요. 요즘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어제보다 더 깎아드릴 순 없어요. 서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주세요. 돈을 계산하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부담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인호는 어둠 속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떼쓰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가격을 깎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부탁하고 안 되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사장님, 사골 좀 주세요. 칼국수 육수용으로요. 얼마나 드릴까요? 2킬로요. 그리고 혹시 자투리 고기 있으면 조금만 주세요. 만두 속 넣으려고요. 정육점 주인은 서연을 알아봤습니다. 아, 팥죽집 사장님이시네. 요새 장사 잘 되세요? 덕분에요. 서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투리 고기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애기 키우는데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연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인호는 점점 더 깊숙이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살 때마다 정확히 돈을 계산했습니다. 잔돈 하나도 빼먹지 않고 챙겼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에 손 떼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푼 한 푼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을 다 본 서연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이는 등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점점 더 아래로 처져갔습니다. 인호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거리를 두고 들키지 않게.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서연은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장바구니를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호는 버스 중간쯤에 앉아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추워서일까? 버스가 시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짐을 들고 내렸고 인호도 조용히 따라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골목 어귀에서 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말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두집을 운영하는 말순은 서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순 이모. 서연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새벽부터 고생이네. 짐 내가 좀 들어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 넘겨. 말순은 강제로 장바구니 하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며 나누는 대화가 인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니? 네, 이모. 걱정 마세요. 거짓말. 내 얼굴 봐. 살이 쭉 빠졌잖아. 하은이 챙기느라 바빠서요. 하은이는 하은이고 너는 너야. 내가 쓰러지면 그 애는 어떡하냐? 알아요. 조심할게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애는 남의 돈에 손 떼는 애가 아니여.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인호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지난달에 말이야.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10,000원을 더 받았거든. 그 애가 바로 다시 가져다 줬어. 자기가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세상에 10,000원이면 쌀 한 포대 사고도 남을 돈인데. 그리고 저 애는 가게 월세를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 건물주 전 여사가 그렇게 독한 사람인데도 딱 맞춰서 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애가 정말 기특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인호는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서연을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돈을 노리고 강민에게 접근한 것이라고, 아기를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호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연과 말수는 가게 앞에 도착했고, 말수는 짐을 내려놓으며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힘내라, 우리 서연이.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요, 이모. 말순이 떠나고 서연은 혼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켜고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서연은 아기를 바운서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인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런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결심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 거기서도 버티면 그때 인정하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억 제안 준비해. 내일 실행한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인호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누구세요? 저는 굿테이스트 F&B라는 외식 브랜드 투자사에서 나온 김 팀장이라고 합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연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함과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데요? 서연 씨의 팥죽 레시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일대 맛집들을 조사하던 중 이 가게가 눈에 띄었거든요. 남자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는 인호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장 투자자로 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통 음식을 현대화해서 프랜차이즈로 키우는 일을 합니다. 서연 씨의 팥죽은 정말 특별해요. 정성이 느껴지고 맛도 훌륭하고요.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프랜차이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레시피만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서연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알아서 매장을 늘리고 브랜드를 키울 겁니다. 그럼 저는요? 서연 씨에게는 레시피 로열티로 3억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매출의 일정 부분을 계속 받으시는 거죠.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3억이요? 네. 지금 당장 계약하시면 일주일 안에 입금해 드립니다. 3억? 서연에게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하은이 양육비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가게 월세 걱정도 없어질 것이고 언니의 빚까지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바운서에 누워 천장의 모비를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 가게는 저희가 인수합니다. 서연 씨는 나가셔야 하고요. 대신 좀 더 좋은 곳에서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달아빠진 의자, 손때 묻은 주방 기구들. 모든 게 허름했지만 이곳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죄송한데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왜요? 3억이면 큰 돈인데요. 이 가게는 제게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서연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사진에는 서연과 언니 서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언니가 이 가게를 꿈꿨어요. 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지만 언젠가 자기 가게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떠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가게는 언니의 꿈이자 하은이의 미래예요. 제가 이걸 팔면 언니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인호 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지만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가게는 누군가의 목숨값 같은 자리예요. 남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놓고 나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억? 그 돈이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 차 안에서 인호는 비서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가 거절했습니다. 뭐? 3억을 거절했습니다. 가게가 자기 언니의 꿈이라며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억을 거절해? 말이 되나? 네. 저도 놀랐습니다. 인호는 주먹으로 팔걸이를 쳤습니다. 그럼 더 큰 게 있나? 회장님? 저 여자가 3억을 거절했다는 건 더 큰 걸 노린다는 얘기 아닌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서연 씨가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요? 말도 안 돼. 인호는 단호히 잘라 말했습니다. 세상에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어. 다만 아직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연의 가게를 응시했습니다. 정말 돈이 아닌 걸까? 그날 저녁 강민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연 씨, 오늘 누가 찾아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봤대요. 정장 입은 사람이 왔다고.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투자 제안이었어요. 3억 준다고. 강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3억이요? 그럼 거절했어요. 왜요? 서연은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언니 거예요. 저는 그냥 언니 대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강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네. 서연 씨가 지켜온 것, 나도 같이 지킬게요. 서연 씨 속도에 맞출게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강민은 서연과 함께 가게 정리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민이 가게를 나서자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의 차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인우는 아들 강민이 가게에서 나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심으로 서연을 사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다니. 인호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3억 제안을 거절한 것이 그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수를 준비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내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믿을 수 없어. 인호의 고집은 완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의심했고 더 강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법이야. 아직 그 순간이 안 온 거야. 비서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급하게 회장실로 들어가 보고하는데, 회장님, 사진입니다. 비서가 인호에게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 가게 뒤편 골목에서 서연이 한 남자와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연이 그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받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젯밤 11시 30분쯤 찍힌 사진입니다. 저희 조사팀이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인호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역시 본색이 드러났군. 하지만 회장님,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인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것도 없어. 밤늦게 남자를 만나서 뭔가를 받는다? 뻔하잖아. 인호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3억을 거절한 건 더 큰 걸 노렸기 때문이야. 아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는 거지. 똑똑한 여자야.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일단 저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어. 내일 내가 직접 끝장을 내겠어.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손. 그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봉투 모서리에는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구청 아동복지과
그리고 남자의 옷자락에 달린 명찰. 흐릿하지만 자세히 보면 복지 담당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의 양육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복지 담당자였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다시 거지 행색으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팥죽 드릴게요. 서연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주방으로 갔습니다. 인호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팥죽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인호의 목소리가 쌀쌀맞았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네요. 천천히 드세요. 인호는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맛은 이미 쓰디쓴 의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이었습니다. 서연 씨. 강민은 환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은이 선물이에요. 지난번에 말했던 아기 장난감이요. 어머, 고마워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주고 싶어서 산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서연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저 바보 같은 놈. 인호는 속으로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건물주 전미자가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윤서연 씨. 미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린다. 네.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지. 요즘 이 일대 시세가 다 올랐어. 너만 예전 가격 받아줄 순 없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올리실 건데요? 50% 올릴 거야. 50%요? 그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미자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싫으면 나가. 이 자리 탐내는 사람 많아. 사장님 계약서에는. 계약서? 내년에 갱신이잖아. 그때 가격 올리는 거야. 문제 있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건물주의 권리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봐주세요. 저는 지금 형편이. 형편? 그런 거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장사가 안 되면 나가야지. 그리고 미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 안 좋으면 더더욱 나가야지. 내 건물 이미지 생각해야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시장에 소문 돌잖아. 혼자 애 키운다고.
그런 거 신경 쓰이더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 그런 거 내가 판단할 문제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지. 미자는 서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생각해봐. 다음 달까지. 미자가 떠난 후 가게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아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슬픔을 모른 채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월세를 50%나 올리면 아무리 절약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호는 그 모습을 골목 어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서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연기가 아닐지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했습니다. 밤늦게 강민이 다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선생님까지 휘말리면 안 돼요. 휘말리는 게 아니에요. 서연 씨를 돕고 싶은 거예요. 서연은 강민을 밀어냈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가족은요? 선생님 아버지는요? 저 같은 사람 좋아하실까요? 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에게 서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말이 없으시잖아요. 역시 저는 안 돼요. 서연 씨,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강민은 결국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는 골목을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편 인호는 차 안에서 비서에게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만난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야? 구청 아동복지과 담당자입니다. 윤하은 양의 양육 관련 서류를 전달하러 갔던 겁니다. 인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윤하은 양은 서연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친모는 서연 씨의 언니 윤서희이며 1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서연 씨는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하은 양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인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부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연은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죽은 언니의 아이를 지키려 애쓰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사과해야지. 하지만 거지 행색으로 다가가신 것도 시험한 것도 모두 들통날 텐데요. 상관없어. 내가 잘못했어. 인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네, 말순 이모.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박말수는 아침 일찍 서연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전 여사가 월세를 50%나 올린대요. 뭐, 그 여자가 미쳤나? 말수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50%는 너무 과한 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한 번에 그렇게 올리는 건 세입자를 쫓아내겠다는 의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부터래? 다음 달부터요. 계약 갱신 시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대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다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수는 당장 전미자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게 오히려 서연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미자는 시장에서도 악명 높은 건물주였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돈 좀 보태줄까? 아니에요, 이모. 이모도 장사 힘드신 거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월세를 50%나 올리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빠듯한 살림인데 월세가 더 오르면 가게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저 가게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정리? 너 미쳤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월세를 낼 수 없으면 쫓겨날 텐데 그 전에 제가 나가는 게 나아요. 말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포기하지 마. 내 언니가 이 가게를 얼마나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모 저 혼자서는 못 버텨요. 세상이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몇몇 나쁜 사람들이 있을 뿐이야. 그날 오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미자가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상인회 회장과 함께 왔습니다. 윤서연 씨 상인회 회장님이신데 인사 좀 해봐. 서연은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만. 네, 무슨 소문이요? 시장에 소문 돌잖아. 혼자 애 키운다고.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그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명할 의무? 하하, 그렇게 나오는구만. 회장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미지가 있어. 요즘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고 젊은 사람들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이런 소문 나면 곤란하거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고 안 했고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그게 사실이 되는 거지. 전미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조용히 나가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을 거예요. 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저는 계속 여기서 장사할 거예요. 전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지. 다음 달부터 월세 안 내면 바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생 검사도 신청할 거야.
이런 낡은 가게 문제 하나 정도는 나오겠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위생 검사는 합법적이었지만 전미자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트집을 잡아서 영업 정지를 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가게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도 뜸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서연은 재빨리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물렸지만 하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기는 엄마의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서연은 아기를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언니가 떠난 날, 갓 태어난 하은이를 안고 혼자 남겨졌던 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끝없는 고단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니 저 이제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인호였습니다. 그는 거지 행색으로 골목에 서서 서연이 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인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시험했던 것들, 3억 제한, 의심의 눈초리, 거지 행색으로 다가간 것. 그 모든 것이 서연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그는 서연의 고통에 일조했습니다. 전미자가 월세를 올린 것도 소문이 덮어진 것도 어쩌면 자신의 조사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시험이 아니었어. 도와주는 거였어. 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사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정체를 밝히기엔 아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미자라는 여자 조사해. 시장 건물주야. 그리고 윤서연 씨 가게 월세. 내가 대신 낼 방법을 찾아봐. 회장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저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야 해. 저녁 무렵 강민이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눈물 자국을 급히 닦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선생님 왜 오셨어요? 서연 씨, 제가 월세 도와드릴게요. 네. 강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돈을 보탤게요. 월세든 뭐든. 안 돼요. 서연은 강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까지 힘들어지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아버지가 알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아들이 돈을 쓴다고 하면? 강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서연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보세요. 결국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서연 씨, 선생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짐이 될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서연은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해야 해. 지금 당장. 한편 골목 어귀에서 인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 서연이 아들을 밀어내면서도 그를 배려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인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인호는 차로 돌아가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지키려고 했던 걸까? 집안의 체면? 재산? 아니면 그냥 내 오만함? 그날 밤 인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울음소리가, 강민의 절규가, 하은이의 울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은 인호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밤 10시 서인호는 다시 거지 행색으로 서연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왔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팥죽 드릴게요. 아니, 인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소.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대화를 청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앉으세요. 인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왜 그렇게까지 남을 챙기나? 네. 나 같은 거지한테도 손님들한테도 항상 웃고 항상 베풀고 왜 그러는 거요? 서연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힘들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손해만 보잔소. 돈도 못 벌고 사람들한테 오해만 받고.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손해죠. 근데 뭐 어때요? 제가 선택한 삶인걸요. 후회 안 하나? 후회요? 가끔은 해요. 특히 요즘처럼 힘들 때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를 보면 후회가 사라져요. 이 아이만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인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만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아가씨 딸이 아니지?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문을 들었소. 그런데 왜 해명 안 하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걸 알면서.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하은이 친엄마든 이모든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는 저를 필요로 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인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려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가씨. 네. 아가씨는 대단한 사람이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네. 왜요? 내가 아가씨를 잘못 봤소. 용서해 주시오. 서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가게방, 인호는 골목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종 보고서 전송합니다. 윤하은 양은 서연 씨의 친딸이 아닙니다. 친모는 사망한 언니 윤서희이며 서연 씨는 법적 보호자입니다. 서연 씨의 금융 기록, 과거 행적,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 의심할 만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인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는 평생 자신의 판단을 믿어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돈과 권력 앞에서는 누구나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3억을 거절했고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지켰고 남을 배려했습니다. 그녀는 인호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는 존재였습니다. 인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1년을 살면서 흘려본 적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가게 문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위생 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영업 정지 2주. 서연은 그 종이를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위생 검사는 며칠 전에 받았고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미자가 무언가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업 정지 2주면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못 내면 가게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에 기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인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야지. 하지만 아직 준비고 뭐고 없어. 지금 당장 가야 해. 인호는 서연에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면 안 돼. 거지 행색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는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정식으로 찾아가겠어. 내 모습 그대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호는 차 안에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게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다음 날 인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서연은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날 아침 말끔한 정장 차림의 서인호가 서연의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운전기사가 따라왔고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앞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인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낯익은 눈빛, 낯익은 얼굴. 그런데 옷차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그렇소.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거지 할아버지였던 사람이요.
서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며칠간 아가씨를 지켜봤소. 거지 행색으로 변장해서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걸 하셨어요? 인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강민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서연 씨, 영업 정지 소식 들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강민은 서연 옆에 서서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강민아.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민, 그리고 강민의 아버지. 거지 할아버지가 강민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내가 아가씨를 시험했소. 시험이요? 내 아들이 아가씨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소.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고 거지로 변장해서 아가씨를 지켜봤소.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렇소. 내가 틀렸소. 아가씨는 진짜였소. 하지만 나는 끝까지 의심했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소. 그럼 왜 저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께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드린 것뿐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추워 보여서, 배고파 보여서, 그래서 도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 시험이었어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서연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진짜로 걱정했어요. 밤마다 돌아가실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 아버지는 선생님도 아셨어요? 서연이 강민을 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처음. 정말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두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두 분 나가주세요. 아가씨, 나가주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요. 반드시 용서를 구할 거요. 인호는 강민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을 나서며 강민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왜요? 왜 서연 씨를 그렇게 의심하신 거예요? 인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의심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틀렸습니다. 완전히. 강민아, 미안하다.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니라 서연 씨한테 하셔야죠. 알아. 그런데 지금은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인호는 골목을 돌아봤습니다. 보여줘야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날 밤 서연은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바운서에서 잠들어 있었고 가게는 적막했습니다. 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서연은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게도 믿음도 전부 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하은이가 있잖아.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서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래. 하지만, 됐어. 내가 결정했어. 다음 날 아침, 서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연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서연은 가게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은 못해도 청소는 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어? 인호가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 도구를 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 도우러 왔소. 필요 없어요. 가세요. 아가씨, 나는 말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서연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70대 노인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요. 용서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요. 할아버지, 내가 틀렸소. 내가 오만했소. 제발 기회를 주시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무릎 꿇은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일단 들어오세요. 인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바닥 청소요. 서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호는 매일 아침 가게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강민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가게를 정리하며 서연을 도왔습니다. 서연 씨,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저기 선반에요. 네.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말순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말순은 앞치마를 두른 인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일 돕고 있소. 일? 할아버지가? 말순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말하자면 길어요, 이모. 말순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네. 서연이 혼자 다 하기 힘들었을 텐데 누가 도와주니까. 며칠 후 인호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장 어르신들 도시락 봉사 어떻죠? 네. 아가씨 가게에서 만든 음식으로 시장 어르신들께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요. 나도 돕겠소.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재료비는 내가 대겠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가씨가 나한테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남에게 베풀고 싶소. 그게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오. 서연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그렇게 시작된 도시락 봉사는 시장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어머, 공짜 도시락? 팥죽집에서 나눠준대요. 세상에 요즘 이런 곳도 있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인호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위에서 명령만 하던 그가 이제는 허리를 굽혀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하오. 인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습니다. 진짜 삶의 의미, 진짜 행복. 어느 날 전미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윤서연 씨, 영업 정지 끝났으니까 가게 비워요. 뭐라고요? 월세 못 낼 거잖아. 그럼 나가야지.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 동안 수입이 없었고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인호가 나섰습니다. 전 여사, 누구세요? 서리문수 회장 서인호요. 전미자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리문수? 그 서리문수요? 그렇소. 이번 달 월세는 내가 내겠소. 회장님이 왜? 그리고 앞으로 월세 장난은 여기서 끝내시오. 그러지 않으면 인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겠소. 전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리문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 건물 정도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자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연은 인호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가씨가 삶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과시가 아니요. 진심이요. 서연은 처음으로 인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더 감사하오. 오늘이 하은이 첫돌이래요. 정말요? 네. 작년 이맘때 태어났으니까. 시장 사람들이 소근거렸습니다. 서연은 원래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돌상을 차릴 형편도 아니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 대단한 행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말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 돼. 첫돌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모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우리라도 해줘야지. 말수는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연이 하은이 첫돌이래요.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좋아요. 돌상은 내가 준비할게. 과일은 우리 가게에서 낼게. 떡은 내가 만들어 올게.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첫돌날 오후 가게 앞에는 작은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 실, 돈, 책 등 전통 돌잡이 물품들이 놓였고 시장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과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은아, 뭐 잡을래? 말순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실을 잡았습니다. 실, 장수하겠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자. 그때 인호와 강민이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연 씨. 강민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인호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오셨네요. 말순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인호가 가게를 도운 것을 시장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오세요. 서연이 인호를 불렀습니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하은이를 안고 인호 앞에 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할아버지가 해주신 것들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요, 아가씨. 나는 처음엔 화났어요. 정말 많이. 시험했다는 게, 거짓말했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행동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할아버지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요. 아가씨. 그리고 할아버지는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정말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하은이를 인호에게 건넸습니다. 하은이 안아보세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인호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진짜 용서, 진짜 화해. 강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네. 서연 씨가 지켜온 것, 나도 같이 지킬게요. 평생.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그래도 같이 가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호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인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재단해 왔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체면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도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서연은 혼자 가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강민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인호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회장님, 응? 진짜로 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네. 처음 거지 할아버지로 오셨을 때랑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인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느끼요. 예전에 나는 껍데기였던 것 같소. 지금은요? 지금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소.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연의 가게는 여전히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최고의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은 팥죽을 먹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인호는 여전히 매주 한 번씩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봉사자로서 강민과 서연은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며 하은이는 이제 걸음마를 뗐고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오는 날 인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팥죽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인호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팥죽을 담아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예전엔 체면이 전부였던 인호가 이제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봐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눈발이 내리는 가운데 작은 가게에서는 따뜻한 팥죽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낸 서연의 이야기, 그리고 평생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짜 어른이 된 인호의 이야기.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소문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서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택했습니다. 돈보다 가족을, 편안보다 책임을, 체면보다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서연처럼 혹은 인호처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힘든 선택을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눈 내리는 날 따뜻한 팥죽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포근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